안녕하세요. 김희자입니다. 제 나이를 듣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인생을 살아갈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늘 남편을 제 삶의 가장 큰 버팀목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40살이 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선생님께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당시 소개하기로는 이혼남이기는 하지만 돈도 많고 자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제게 큰 힘이 될 거다라고 돈 많은 게 최고라며 제게 만나보라고 계속 구슬렸기에 그냥 한번 손자리에 나갔던 것이 제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연세 드신 노모를 돌보느라 혼기를 놓치기도 했고 홀로 있을 어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져 곁을 지키고 싶어서 원래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인이신 분이 왜 혼기를 놓치셨어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데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큰 턱을 내야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나이가 40이 넘은 상태로 처음으로 남자와 선을 보려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괜시리 헛짓하는 거 아닌가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저를 처음부터 배려해주며 보듬어 주어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심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혼남이고 중학생 아들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싶기도 했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그 사람이 이혼남이고 애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제 나이에 초혼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을 하면 아내 노릇과 엄마 노릇을 한꺼번에 떠맡아야 하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를 보고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내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공무원이었고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었으며 무척이나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가난하고 힘든 어려움을 보낸 저에게는 그 사람의 안정된 모습이 무척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만나는 동안에도 선뜻 결혼에 대해 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혼남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고 작은 일에도 늘 고마움을 표현하며 저를 아껴줬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편은 변치 않는 태도로 제게 감동을 주며 항상 내 편이고 믿어 의심치 않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훗날 떠났을 때 그 사람의 부재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이상으로 제게 얼마나 큰 공허함으로 남았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알게 된 사실들은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자상함과 따뜻함이 과연 진짜였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여전히 그를 향한 그리움이 서로 뒤엉켜 저를 잠 못 이루게 했고 지금까지도 치가 떨리는데 그 모든 가면을 벗기고 남편의 실체를 알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를 그토록 미워하고 남편과 갈라놓고 싶어 했던 의붓아들이었습니다. 의붓아들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은 결혼 전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막상 결혼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 쉽지 않을 것만 같았지요. 결국 용기 내어 큰맘 먹고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의붓아들과 가족이 되었을 때, 그이가 저와 함께 하면서부터 이 아이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할 당시 그의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이었고 이미 아빠와 단둘이 오래 살아오며 자신만의 세계를 단단히 구축해둔 상태였어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지내왔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저는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내가 잘하면 아이도 언젠가는 날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정서욱이었는데 아들과 친해지고 편안하게 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는 눈빛부터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빈속으로 가라하긴 그렇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아침마다 정성껏 차린 밥상에 앉혔는데 그때마다 서욱이 취향에 맞게 음식을 차르는데도 한사코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깨작깨작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기에 제가 말했습니다. 왜 더 먹지? 됐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학교 늦어서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인내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저에 대한 아이의 태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욱이의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밀어내는 듯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작고 날카로운 가시가 하나씩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제가 방 청소를 한 번 해줬는데 드문드문 돌아가신 서욱이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져 있어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저는 뭔가 서욱이가 더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잘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학교 다녀온 서욱이는 막상 그 모습을 보더니 아주 난리를 치며 저를 잡아먹을 듯 악을 쳤습니다. 내 방 누가 건드리랬어요? 함부로 내 물건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줌마가 뭔데 내 방을 마음대로 들어오냐고요? 나는 그냥 너랑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게 가까워지는 방식이에요? 나는 내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아빠가 밉지만 그래도 아빠가 나한테 이런저런 간섭 안 해서 내가 그나마 곁에 붙어 있는 건데 아줌마가 이런 식으로 엄마 행세하려고 하면 곤란하죠. 미안하구나. 내 생각이 짧았다, 서우가. 아줌마가 좀 더 네 마음을 헤아리도록 노력할게.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관심만 꺼주시면 돼요. 아줌마도 아빠랑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내 엄마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걸림돌처럼 느껴지고 밉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서우기의 말에 동조를 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을 했다가는 서우기 마음에 오히려 더 생채기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조심스러워서였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사춘기 시절을 겪어서 혼란스러울 시기가 있었고 사춘기라는 시기가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지 알기에 서우기의 냉랭한 태도를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지쳤지요.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반감뿐이라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을까?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제껏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없다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 점을 알고 있었고 각오도 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래도 노력하면 아이가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의 거리감을 마주할 때마다 제 자신이 그가 잃어버린 친엄마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말 한마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뒷모습,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서욱이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새 엄마라는 제 위치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이미 제 나이가 40살이 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어차피 아이도 잘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 노력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도 처음에 제 얘기에 같은 의견이었기에 저 역시 그 뜻을 존중했어요. 서욱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그 아이를 제 아들처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제 의견에 반대를 했죠. 특히나 올케들이 제 이야기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자식은 있어야 하고 남의 핏줄은 끝까지 남의 자식일 뿐이지 이게 핏줄이 노력한다고 결코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무시하며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래도 미운 정이라도 드는 건지 제가 어쨌든 노력을 하니 점차 서우기도 뾰족뾰족한 가시가 차츰 줄어드는 것 같고 제가 차려준 밥도 잘 먹고 해서 나름 잘 해내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선생님께 연락이 오면 제가 먼저 달려갔고 서욱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챙겨주랬습니다. 그래 서욱아,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친엄마가 해줬을 법한 것들은 모두 내가 해줄게. 이런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 최선을 다했죠. 허나 서욱이도 점차 제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한 것은 저만의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다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욱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와의 거리를 더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의 시작점에서는 그저 조금 반항적이고 무뚝뚝한 행동 정도였지만 점점 더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다시 집에서도 눈에 띄게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싸움을 벌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고 급기야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 서욱이 문제로 경찰서로 불려갔을 땐 정말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정서욱의 보호자입니다 하고 문을 열며 들어설 때 저를 바라보는 경찰관들의 시선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계모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차갑고 황당한 시선이라니 서욱이 역시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이 아이가 내 친아들이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았을까? 내가 애를 갖고 내 자식을 키우는 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아니야, 서욱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서를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서욱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제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피로만 남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벌이 가지고는 우리 세 식구 넉넉하게 못 살 것 같아. 같이 공무원 했던 친구가 대학도 나오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친구인데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도 끼워주겠다고 하더라고. 워낙 그 친구를 내가 신뢰해서 같이 사업을 꾸려나가며 살고 싶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무원이 철밥통이고 당신 일도 편할 텐데. 공무원 일도 생각보다 무겁고 쉽지 않아. 근데 돈을 적게 주니 나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늘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서욱이도 대학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고 싶지 않아. 여보, 나 믿어봐.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날개 달고 날아볼 테니까 당신은 그저 날 따라와 주기만 하면 돼. 그동안 안정적인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 자금이 필요했고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돈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그간 모아놓은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 사람의 사업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다들 저한테 미련한 짓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가족이라면 다 내놓아야지 맞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 대해 고마워했죠. 남편은 그래서 제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전보다 더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자연스럽게 저와 서욱이 둘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아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로 삼고 싶었어요. 서욱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의 방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보며 어디까지 배웠어?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알아봐 줄까? 하며 다가가려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욱이는 점점 더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일부러 저를 아프게 하려는 듯한 말투였죠. 어느 날 서욱이는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신 줄이나 알아요? 아줌마는 그냥 정신 차리고 우리 집 나가서 아줌마 인생이나 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 깃든 감정은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듯 보였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일까? 라는 질문만이 가득 찼습니다. 서욱이의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욱이는 제가 엄마가 아니라 이 집에서 일하는 식모주모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최대한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제 노력이 이렇게도 헛되게 느껴지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었지만
아들에게는 제가 그 빈자리를 채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대신하려고 온 불청객처럼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냉랭함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가 마음을 열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마치 제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는 제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무렵 바로 밑 남동생이 일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올케는 동생을 돌보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쇠약해져 동생을 포기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며 간병비며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는 절망 속에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영철이가 쓰러졌는데 올케가 병원비 마련이 쉽지 않은 모양이야. 보험에서 나오는 거 말고도 더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조카들도 돌봐야 해서 올케가 많이 힘든 모양인데 혹시 당신 사업 좀 괜찮으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을 뭘 빌려줘? 그냥 주는 거지. 나 이렇게 여유 있으려고 사업했잖아. 당신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내게 주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사업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은인 같은 당신이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어? 얼마나 필요해? 내가 웬만하면 다 맞춰줄게.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살았어. 다행히 남편은 흔쾌히 돈을 마련해 주었지만 문제는 그 일이 아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만거리로 작용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유산 내가 다 물려받을 텐데 그 전에 형제들에게 빼돌리기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아빠가 이렇게 돈을 퍼줬을까요? 서욱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아프게 꽂혔는지 그는 알지도 못한 채였죠. 그 이후로도 그는 틈만 나면 제가 친정에 돈을 보냈다는 것을 꼬집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줌마는 우리 아빠가 번 돈으로 자기 집안만 챙기고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돌아가야 할 돈을 축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뒷바라지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이나 아세요? 제가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대준 것은 몰랐던지 그저 자기 친모가 남편한테 해준 것만 알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대짠이 서욱이 엄마네가 원래 하숙집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거기서 재수하면서 대학 준비를 하다가 결국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공무원 준비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친모가 많이 뒷바라지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했다가 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친모가 외동딸이었기에 처가 재산도 모두 남편에게 돌아간 것이었죠. 아들은 그런 엄마에게 받은 재산이 한 푼이라도 제가 가져가는 것이 아까웠고 싫었기에 외치는 말들이었습니다. 당장 사는 집만 해도 저는 남편이 자수성가해서 이룬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욱이 친엄마 덕에 마련한 집이었더라고요. 그런 집에 제가 들어왔으니 서욱이 마음에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을지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서욱이가 저에게 악쓰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고 저는 억울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동생에게 보낸 것은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고 남편 역시 이해하고 도와준 일이었지만 서욱이는 그것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심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가 날이 갈수록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서욱이가 남긴 말을 곱씹으며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에게 빼앗아가는 존재로만 보이는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의 마음은 끝내 닿지 않는 건가?
제 노력이 무색해지는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제 자신에 대한 자책과 한계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서욱이와 함께 지내는 매일매일이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를 그 얼음 위에서 저는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려 했었지만 그 균형은 이미 저 너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욱이가 학창시절을 저와 보내고 성적이 되질 않아 지방으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드디어 이 아이와의 끝없는 갈등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에 제가 서욱이와 그 와중에도 정이 많이 들었던지 혹시 이대로 서욱이와 남남으로 완전히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해 쏟아낸 차가운 말들과 태도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마음 깊은 곳에서 걱정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제 진심까지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 친구하고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야, 너는 참 이상한 걱정도 한다. 걔 이제 나가면 속 시원하고 눈에 가시가 없어지는 건데 그게 왜 불안하고 걱정이 돼? 그 애랑 정들기도 쉽지 않은데 참 이상해 진짜. 우리 서욱이가 어때서? 걔가 겉으로만 그렇지 속내는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데.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내가 친모 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해. 참 속도 좋다 너는. 걔가 뭐라고 애도 안 낳고 걔만 그렇게 보냐? 너 그런 거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너만 상처받는 거라고. 가족인데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 보통 사람들은 친구처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는 제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자꾸만 서욱이를 붙들게 되고 더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서욱이도 남편도 그런 제 진심을 모르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저 그것은 온전히 제가 지녀야 할 감정을 삼키는 것 같아서 일부러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서욱이가 집을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아들을 위해 더 해주지 못한 것들만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아들에게서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가서 철이 들었던지 생각보다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 가서 부모의 손을 피했으니 더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 생각과는 달리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도 좋았고 교수님께도 인정받는 성실한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삶의 자세와 태도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고 꿈이 생겼고 앞으로 하고 싶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잡힌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에 대한 감정이 호의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처럼 대들거나 뭐라 하며 버릇없게 굴지는 않았지만 대면대면하고 어색해하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욱더 서운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면 서욱이가 뭘 바라는지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컸다고 전혀 감정을 안 내비치니 더 아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욱이는 제가 여전히 낯선 사람이겠지만 저는 서욱이를 이제는 아들이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헛헛했지만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욱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얼추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던데 한 번도 소개해주겠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서욱이가 회사 다니면서 만나는 여자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할 텐데요. 서욱이 상처까지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배려심 있는 여자면 좋겠는데. 맞아.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날 닮아 서욱이는 여자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서욱이가 직장 다니면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놀라움과 함께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만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을까? 며느리감이 들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러다가 서욱이가 나를 잡아서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며느리감을 처음 만난 순간 제 걱정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욱이 곁에 있으면서 맑은 눈빛과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서욱이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오랜 연륜으로 인해 금세 눈에 보였습니다. 이름은 민정이었고 참 싹싹하고 어른들한테도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가정교육도 잘 받고 서욱이 곁에서 힘이 돼줄 수 있는 아이가 분명했습니다. 서욱이가 정말 여자복이 있었구나.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저는 내심 안도하면서 동시에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친엄마가 아닌 이상 이 며느리도 제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죠. 며느리가 먼저 저를 난감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 저는 먼저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며느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더 다가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에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차를 같이 마실 수 있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자들끼리 단둘이 말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다가 일단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친정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어머님은 서욱 씨 어머님이시자 제 시어머니시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서욱 씨를 아끼는지 잘 알아요. 서욱 씨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착하고 진심을 내보이는 아이가 있을까?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어른인 제가 배울 것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렇듯 며느리는 선을 긋는 제 태도에도 불구하고 늘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서욱이가 된 것 같았고 며느리가 내가 된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죠. 명절 때마다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 번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색한 마음을 숨기고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참 대단한 아이구나. 서욱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저 아이를 신부감으로 알아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들도 어찌나 바르고 심성이 좋은지 며느리를 보니 그 부모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축복받는 결혼을 했고 며느리가 잘 들어왔으니 이로써 부모와 좀 더 돈독하게 지내겠구나. 남편도 저도 내심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한결같이 잘하니 서욱이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 고맙고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묘한 거리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서욱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열등감으로 인한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 덕분에 서욱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점만으로도 감사하며 지내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욱이도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듯 점차 마음을 열며 가끔 전화도 하고 잘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하게도 남편과 서욱이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욱이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원래부터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하고서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죠. 아마도 그때 남편이 서욱이 친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제게 쓴 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직도 그런가 싶어서 서욱이에게 은근슬쩍 떠봤지만 서욱이는 일체 대답 않고 여전히 남편을 향해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남편 역시 아들이 다가오지 않으니 스스로도 애써 손을 내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깊게 자리 잡은 벽은 제 노력만으로는 허물어질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전처럼 잘 되지 않았던지 직원도 많이 줄어져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유였는지는 몰랐지만 남편은 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하고 표정이나 얼굴이 많이 칙칙하고 어두워지더니만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퇴화되기도 하고 저 역시도 깜빡하는 것이 많았으니 그러려니 이해를 했는데 남편은 그것이 점차 심해져 있었죠. 무엇보다 욕실에서 한번 쓰러져서 급히 병원에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깨어난 이후로 무엇보다 점점 말을 잇는데 어려움을 겪고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비추었던 것이었죠. 병원 진찰 결과 그 무섭다는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당신 아직 이렇게 무너질 양반 아닌데 왜 어쩌다가 그런 몹쓸 병이 당신에게 찾아온 건지 모르겠어.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가정밖에 모르는 당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괜찮아.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당신이 나 때문에 앞으로 힘들어질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욱이한테도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겠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알 건 알아야지. 서욱이도 당신 상태 알아야지. 더 이상 당신한테 함부로 안 하지. 그래도 당신한테는 잘하게 되었잖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 때 그래도 서욱이가 당신을 의지할 수 있게 되면 당신도 서욱이에게 기댈 수 있잖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꼭 완치될 수 있을 거야. 내가 꼭 당신 잘 돌봐서 기적을 일으킬 거야. 저는 절대로 남편을 이렇게 놓을 수 없었고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명희한테 진찰을 받게 하고 남편을 더 잘 돌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한 사람인데 지금 내가 곁에서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다짐하며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빨리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붙잡고 싶어서 시간 맞춰 약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을 잃는 남편의 혼란스러운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며 남편을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인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뒤에서 통곡하면서도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욱이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참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원망스럽고 자식으로서 밉더라고요. 한 번도 서욱이를 미워한 적이 없었지만 남편한테 그러는 것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야 계모지만 남편은 친부 아닙니까? 남편이 서욱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고 못되게 굴 수 있는지 저는 서욱이를 붙잡고 제발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서욱이는 제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면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세요. 이대로 집에서 돌보는 건 어머니도 힘들고 아버지한테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서우가, 네 친아버지다.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못된 말만 골라서 해?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실망을 해야 하는 거냐? 어머니께서 제게 실망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이제껏 지켜보셔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거. 그러니까 왜 네 아버지를 미워하냐는 말이다. 네가 철없는 사춘기 애도 아니고 아버지가 저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을 때도 되지 않았어? 너도 곧 아버지가 될 거 아니냐? 아버지와의 제 사이입니다. 그건 어머님께서 관여하실 문제도 아니고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선 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저 악감정 없고 저한테 잘하신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철들어서 딴에는 노력하고 있는데 괜히 이 이상 아버지로 인해 감정 나빠지고 싶진 않네요.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해도 너무해. 아들의 말에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화가 났고 처음으로 순소리를 했지만 서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아들과 시부모에 관해 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잘 지낸 김에 며느리한테 서욱이와 남편 사이를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며느리 대답 또한 뜻밖의 쌀쌀맞았습니다. 서욱 씨가 그러면 그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서욱 씨한테 마냥 이해하라고만 했는데 세상에 이유 없는 악감정은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뼈있는 말을 남겼고 저는 대체 아들이 남편에게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해묵은 철없는 감정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욱이는 어쩌면 치매 걸린 아버지를 보는 것이 괴로워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하려 애쓰는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욱이도 이제 아버지가 되니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나 기대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며느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에 임신을 해서 걱정이에요. 서욱 씨가 사실은 빚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좀이 아니라 많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뭐? 서욱이가 빚을 졌다고? 얼마나? 주식도 그렇고 이것저것 투자하고 손해나느라 한 1억 5천 정도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차분하고 현명한 며느리일지라도 임산부이기도 하고 빚 앞에는 장사가 없었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은 또 다른 방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돈 때문이었나. 재산을 정리하려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며 마음속 분노와 실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지만 어느 날 참다 못해 터져나온 감정으로 서욱이와 심하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알기나 하니? 재산 때문이라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남편이자 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서욱이는 처음엔 대꾸하지 않았지만 이내 곧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집으로 저를 찾아왔고 문득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틀린 건가요? 아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슬픔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끝까지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지만 지병을 갖고 있어 제가 2년여간 간병했음에도 결국 숨을 거두었고 저는 남편의 장례식 날 2년 동안 더 왜 남편을 잘 간호하지 못했나 책망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온 아들이나 며느리는 얼굴이 잔뜩 굳은 상태로 펼 줄을 몰랐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참 독한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어 잘못 키웠구나 싶어 아들이 미웠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아들과 나를 이어주는 끈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남편마저 없으니 나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그렇게 남편의 재산을 탐내서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든지 어쩌든지 하라고 했으니 다 가져가라 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하지만 발인식이 끝난 후 아들은 도리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제가 내어준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을 다시 제 앞에다 놓았습니다. 저는 뜻밖의 결과에 깜짝 놀라며 이게 또 무슨 수작인지 되려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아냐? 필요한 거 내어줬는데 왜 이걸 나한테 다시 내줘? 더 이상 네 꿍꿍이는 보고 싶지가 않다. 꿍꿍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산 대가예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제 빚은 제가 알아서 갚을 겁니다. 뭐? 제 빚은 제가 알아서 갚을 테니 어머니는 어머니 몫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시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얼떨떨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지만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저는 조용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남편이 떠났을 때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미운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나오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문득 남편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롱 속에는 그저 아들이 재산만을 쫓는 줄 알고 그에 대한 분노 어린 배신감에 내어줄 재산만 찾아내어 가져다 준 파헤쳐진 흔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있는 땅 문서다 집 문서다 예금 통장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남편의 유품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떠나갔으니 더 이상 필요 없겠지. 정리해야 할 텐데 생각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순간 정말 남편이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병간호를 하면서도 남편이 쓰고 있는 방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청소만 했을 뿐 남편도 아들처럼 유독 자기 물건을 손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였음에도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제 남편이 떠나갔음에도 저는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남편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남편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옷 하나하나를 꺼내다 보니 생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깥에서 입던 정장, 집에서 편히 입던 옷, 그리고 특별한 날 입었던 한복까지 병간호를 하면서도 남겨두고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힘들게 병간호를 했던 시절보다 자상하고 다정한 내 남편이었던 시절만 생각이 나서 더 그리웠습니다. 이 사람은 참 깔끔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낡아 보이긴 했지만 누가 봐도 중요한 문서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싶어서 무심코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며 믿을 수 없어 손을 떨었습니다. 눈을 크게 하며 다시 보아도 분명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사람의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서류에 적힌 이름은 분명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깨닫는 순간 다시금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무슨 이유로 이런 서류를 준비했던 거지? 남편은 왜 나랑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서류를 다시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펴보니 작성된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병을 앓기 전에 저와 이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혼란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특별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의 병간호를 시작하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는데 이런 서류가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단 말인가.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영영 물어볼 수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믿고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은 과연 진짜였던 걸까? 그 순간 제 삶의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발견하고도 한동안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단서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사진들, 전화번호가 적힌 오래된 메모지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낯익은 이름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하나하나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 속에서 저는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 맙소사 세상에. 남편에게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감쪽같이 속였던 것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모든 감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렇게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들 중 한 명은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를 남편에게 소개해준 그 옛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그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 생각하면 할수록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선생님은 얼추 이혼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때부터였던지 남편과 서로 재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을 땐 더 이상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내내 떠오르는 것은 그 선생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늘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위로해 주던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희자씨, 정말 잘 됐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말을 하던 그 여자의 표정이 얼마나 진심 같았던지 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던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의 과거였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다시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야 소문이 돌 때는 한 번도 얼굴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버렸죠. 그런 여자 때문에 나를 배신한 남편에게 저는 쓰디쓴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의 삶에서 지나가는 한 조각에 불과했나? 그저 젊을 적 서욱이 엄마, 가정에서의 식모가 필요했나? 정작 여자로서 날 대해주지 않았고 자상한 척 가식적으로 대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다니. 이것을 내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서야 알게 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사랑과 자상함,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을 쏟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삶과 그 비밀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그가 보여준 겉모습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슬퍼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남편이 남긴 상처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나마 통장이랑 재산들이 남아 있었는데 서욱이가 그것을 다시 내어줄 때 아무도 믿지 말고 그동안 남편을 모신 대가라고 내민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피하지 않고 받았고 저는 악을 쳤지요. 너 혹시 네 아버지 다른 여자들 있는 거 알고 있었냐? 살림 차린 것도 알고 있었냐고. 그걸 이제 아셨어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더니. 하기사 그런 면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인으로 둔 이유였지요. 그 옛날 돌아가신 우리 엄마처럼요. 서욱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또 다른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토록 원망했던 이유가 서욱이 친모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의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놀람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나를 왜 이렇게까지 두고 보았던 걸까? 그렇게 억장이 무너진 상태로 울고 있는데
아들은 그 마음을 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이 녀석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너와 네 아버지에게 바보 취급받으며 기만당하면서 산 거 아니니? 그래도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보다 낫잖아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기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아들은 끝까지 저를 위해서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저도 모르고 있는 사이 이미 내 언니한테 다 되갚아 주었다는 것이었죠. 남편의 그 여자가 현재 큰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이 기회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으면서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나몰라라 했던 것이 참으로 인성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기에 더 용서할 수 없다 했죠. 아들의 말에 나는 처음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과 함께했던 며느리의 고요한 눈빛을 보며 이들이 이미 결심을 굳혔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는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마저 친정집에 맡기고 아들과 함께 그 여자에게 되갚아 주었다는 며느리는 행동부터 나섰습니다. 학부모에게 모든 사진들을 뿌렸던 것이었죠. 며느리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 사람의 실체를 학부모들에게 알렸어요. 이제 그 어린이집은 문 닫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서욱이는 굳은 얼굴로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말이 옳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누구든지 간에요. 아버지가 했던 모든 짓을 다 알리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얼굴 들고 살지 못하도록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돌아온 뒤에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분명 통쾌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겪었을 감정의 무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미련도 사라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남편이 남긴 상처가 이렇게나 깊고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실을 고백하던 날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무겁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 친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세요? 나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그가 꺼낼 이야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우리 엄마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병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를 잃었기에 지금 어머니만큼은 상처받고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처럼 어머니를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시는 줄 알기에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욱이 친엄마가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세상을 떠났다니 남편의 바람은 참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요. 내가 믿어왔던 남편,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랬단 말인가? 그러나 아들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시겠지만 그 돈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까지 몰아 넣으면서 쌓아둔 돈이에요. 그 돈으로 결국 사업을 시작했고 그 돈이 그의 또 다른 여자들을 감싸주는 데 쓰였어요. 저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제가 어렸을 때 왜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가 지금도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언젠가 제가 말했던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묻어줘 여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참 이는 별말을 다해. 평생 내 곁에서 나보다 오래 살아야지 뭘 죽을 얘기를 젊었을 때부터 하고 있어? 그때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정말로 지은 죄가 많아서였던지 죽음을 두려워했고 공원 묘지까지 사면서 꼭 자신을 이곳에 묻어달라고 했죠. 그 말을 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도 저는 결코 그의 유언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상처와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고 다시 남편을 내어 화장을 했고 이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마지막 눈물을 끝으로 완전히 남편을 떨치기로 마음먹고서 강물에 뿌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물결 속으로 사라지는 유골을 보며 나는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에도 불구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느꼈던 자책과 분노, 그리고 내가 겪은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한동안 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유골을 강물에 뿌리고 돌아온 날, 저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늘어진 어깨,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아내로서만 살아왔지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상처는 깊었고 그를 둘러싼 진실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걸 내려놓은 지금은 마음 한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고통도 혼란도 모든 진실도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의 분노와 자책은 그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직면하고 행동으로 옮긴 뒤 그의 눈빛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찾아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그냥 우리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서옥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딛고 자기 삶의 길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옥이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남편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갔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조리 소각하며 하늘에 날려보내기로 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채우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겠지요.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드디어 제 인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비밀도 그가 남긴 상처도 모두 물결 속과 하늘로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기억을 떨치고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시작하고 아들 며느리와 왕래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나간 아픈 상처는 잊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며 저처럼 맘 굳게 먹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